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박원갑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평소 자주 뵙는데. 네, 자주 뵙고 있고 또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여러 번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박사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정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이 폐지되면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맞는다. 라는 논리에 대해서 이거는 거짓 선동이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실제로 이 1주택자들한테 이 장특공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혜택인데 이게 만약에 폐지된다면 실제 세부담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까요? 지금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고가 1주택이잖아요. 흔히 말하면 이제 12억 이상 주택을 팔 때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12억까지는 뭐 2년 살면 거의 비과세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이상을 뭐로 깎아줄 거냐? 그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서울하고 경기 남부 12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네네네. 그곳에서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혜택을 못 받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1가구 1주택자의 이제 장특공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가능은 할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세법 개정안이 7월 말에 발표되거든요. 네네. 그때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이제 논의들만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장특공제가 만약에 폐지가 되거나 네네. 아니면은 이게 일부 축소가 될 경우에 양도세 부담으로 다가오죠. 다가오는 거는 맞는데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지금 이제 자꾸 이제 논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1주택자가 이제 집을 팔 때 특히 고가 1주택을 집을 팔 때에 장특공제가 지금 10년 보유 10년 거주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40, 40 이렇게 네네. 돼 있다는 걸 만약에 이제 10년 그냥 산 사람한테는 장특공제를 그냥 다 80%로 다 그냥 몰아서 준다. 이게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오랫동안 사신 분한테는 뭐 장특공제에 뭐 그런 영향이 없잖아요. 지금은 거기 달라지는 게 없는데 다만 이제 비거주 1주택자인 경우에 민감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자꾸 이제 시장에서도 얘기하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장특공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만약에 내가 그러면은 고가주택을 팔 때 10억이 넘는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10년만 보유만 하고 있어도 장특공제가 40%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에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바꿨어요. 뭐냐. 그러니까 단순 보유만 하면은 40%가 아니라 20%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토지나 상가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보유만 하면은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보유만 하면은 10년 보유에 20%, 15년에 30%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없앨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러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상가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아마 다 고려해서 어쨌든 간에 세법 개정안에서 그게 이제 공개가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이게 확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의사결정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아마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걸 팔 건지 말 건지 의사결정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거론되는 거는 아무리 고가주택이라도 그냥 10년 이상 사신 분들은 별로 영향이 없을 거로 일단은 제 생각에 들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 보유마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거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바로 시행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매물을 나오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의 의도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부터 시행한다면은 충분히 그러면 하반기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간에 좀 더 보고 의사결정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단순 보유에 대한 1주택자에 대해서 약간 불이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일부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이제 전세 월세 매물인데 이런 거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초연결 구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매하고 전세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매하고 이제 월세는 한 8촌지간 이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내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가주택 중심으로 전세 시장은 다소 불안해질 여지는 없지 않아 있죠. 뭐 그러니까 항상 이 경제는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이제 강남에 아니면 한강벨트에 집값이 오르니까 거기다가 이제 전세 끼워놓고 사놓고 자기는 이제 딴 데 있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세 시장에 약간 어떻게 보면 수급 불균형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돼요. 이거 역시 같이 좀 봐서 의사결정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와 또 그리고 더불어서 공정시장가액 폐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행된다고 하면 어차피 집을 팔아도 세금 부담이 크니까 그냥 차라리 똘똘한 한 채를 끝까지 붙잡고 버티겠다라는 집주인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법안이 오히려 매물을 잠김 현상으로 좀 유도하는 게 아니냐. 뭐 우리나라 집값이라는 건 거래가 안 돼도 한 채만 비싸게 되면은 다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박사님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시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기간을 두고 바로 시행을 하면은 당연히 그런 효과가 나겠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아니라 유예 기간을 준다. 유예 기간을 두겠죠, 당연히. 그런 기간을 둔다면은 오히려 매물이 나와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매물 잠김 현상 이른바 이제 이게 매물 자체가 동결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따른 집값 급등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뭐 비거주 1주택자 그 매물 있잖아요. 아까 그것도 이제 뭐 갭 투자를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이런 거죠. 뭐 성동구에 가령 전세 끼는 집을 사는 거죠. 1주택자 갖고 있는 거. 아까 전세 끼고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면은 나중에 이제 세입자가 나가잖아요. 그때 자기가 들어가는. 그러면 이게 또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매물은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으면은 과거에 이제 그 양도세 중과세를 했을 때 이걸 보고 이제 거래 동결 효과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프리즈죠. 그래야지 말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팔잖아요. 뭐 심지어 양도세가 3주택자는 지방세까지 하면 82.5%인데 이 어떻게 보면 매물로 내놓고 해서 매물이 줄잖아요. 근데 보세요. 근데 매물이 줄면은 이게 그 중에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매물이 비정상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버려요. 이 매물이 촘촘해야 이게 하나 그래 되면 500만 원씩 오를 거 아니에요. 매물이 없으면은 이게 한 그래 그냥 신고가가 나와버려요. 5천만 원씩 올라버려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아마 비거주 1주택자 갭투자 허용 아마 이게 정부의 봉안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게 어떤 단일한 어떤 그런 변수 있잖아요. 매물이 가면 약간 늘어난다고 집값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매물이 뭐 조금 줄어든다고 집값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르는 개념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매물은 하나의 요인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다 보셔야 되죠. 그러면 지금 과연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집값이 갑자기 빠질 것 같냐. 잘 하시잖아요. 쉽게 안 빠지죠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많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은데 우리나라가 올해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과연 그게 쉽게 집값이 빠질 거냐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정부 정책이 굉장히 집값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것도 같이 보시면서 의사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지난주에 저희들이 KB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0.18 정도 뭐 이 정도 돼요.
주간위로. 그러면 그 연으로 따지면 10% 정도. 주간 상승률이 0.18%. 그러면 0.2% 정도 보면은 뭐 대충 잘 아시겠지만 경제는요 기본적으로 약간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추세를 잡으면은 쉽게 안 빠져요. 이게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도 있고 뭐 관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럼 5월 10일 이후에 흐름이 크게 달라질 거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전반적으로 좀 오름세는 좀 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강남하고 비강남은 좀 다르다. 강남은 좀 약세 지속, 비강남은 조금 더 강보합세 지속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때가 좀 굉장히 강한 인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박사님께서는 그 시장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그렇죠. 반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하고 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은 시장이 동질화 혹은 이제 이런 것보다 오히려 분절화 이 마켓 세그멘테이션 쪽이 더 가까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강남은 약세, 그 외 지역은 강세. 지금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보고 이제 두 이제 그룹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지배적 시장 참여자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걸 이제 앵커 세트라고 하거든요. 지배적 시장 참여자. 두 이제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베이비 부모고 하나는 MZ 세대예요. 이 베이비 부모는 고가 주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MZ 세대는 중저가 주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이비 부모는 캐시푸어 세대.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퇴직을 했으니까 이때 캐시플로우적인 어떤 돈이 없다는 말씀. 그다음에 이제 MZ 세대는 이거보다는 타임푸어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시간이 없네. 맞벌이 부부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아까 동질적인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혹시 비엔나 이 소세지 아세요? 이렇게 고구마 줄기 같은 거. 네네네. 강남에 오르면 따라락 이렇게 네. 연결이 되는 그런 측면. 이게 이제 공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전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각계전투 양상이었고 지금의 특성을 이제 과거의 그런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버리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올해하고 내년은 좀 다를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강남이 이제 아까 이제 안테나 이런 기능을 많이 상실했다고 보고 말하면 지배력이 상실된 거고 이게 이제 과거의 강남 발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청담동하고 잠실 이런 때 뭐 토우제 해제하니까 평택에 미분양도 팔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남이 지금 거의 10주째 하락인데 왜 다른 데는 올라요? 이런 측면인데 그럼 이 원인이 뭐냐? 라고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캐시포하고 타임포 간의 이제 이중주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하고 비슷한 어떤 대책이 2017년 파리 대책이었어요. 그때도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했습니다. 네네. 시행은 물론 2018년 4월부터 시행이 됐죠. 네네. 경과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매물 나오게끔 그때 한 건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강남 뭐 성동구 이런 데들이 거의 폭등하고요. 나머지 외곽은 뭐 떨어져요. 그때 가장 시장의 키워드가 똘똘한 한 채였죠. 네네. 여러 집을 갖고 있으면 불이익을 주는데 이왕이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17년 파리 대책 당시에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 65세 인구 비율이 14%였어요. 지금은요. 지금 20% 넘죠. 20.6%까지 나와요. 1년에 제가 보니까 0.8에서 한 1%포인트 그 1%포인트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그 속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하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이게 옛날에 이제 내가 월급 받을 때는 보유세 부담 없잖아요. 뭐 해봐야 충분히 감당 가능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럼 불안하게 시작하는 거죠. 압구정에 사시는 어떤 우리 고령자분은 한 70억 하거든요. 근데 뭐 본인 얘기는 한 2억 정도 있대요. 그러면 이제 보유세 한 3분 내면 없나? 이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종부세 납입을 좀 보면요. 2024년 기준인데 60세 이상이 57%를 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은
이게 이제 세금 변화에 민감한 거예요. 특히 지금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지금 얘기는 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보유세 부담이 커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그 폐지한다든지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사결정을 할 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불구하고 계속 어떤 메시지들이 나돌잖아요. 그러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느끼면서 의사결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다주택자 중에서 고령자분들은 집을 줄이고 1주택자들은 그냥 집 비싼 거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그 약간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주거 다운사이징 하죠. 네. 이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럼 MZ 세대들은 그럼 고령자들하고 같은 비율을 가질 거냐? 다른 얘기죠. 왜냐? 일단은 내가 뭐 10억짜리 사는데 뭐 그게 뭐 장독 공제가 무슨 관계 있으며 그게 보유세 낸다 하더라도 얼마 내겠어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공급은 없죠. 통화량은 늘어나죠. 그러면 MZ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의 비율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어떻게 보면은 비율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강남의 어떤 약세, 비강남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강세는 이게 일종의 정책을 해석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렌저의 시각 차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고가주택 쪽에 좀 더 영향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추세가 그러면 하반기에도 저는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그래서 아마 시장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르.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보면 세대 교체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 과거와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판이 좀 다르게 진행된다, 뒤틀렸다 이렇게도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박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현상은 약간 일시적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정말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트렌드는 아니에요. 트렌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먼저 강남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서사적 거품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그러니까 로버트 실러 교수가 얘기하신 그 서사라는 내러티브 이코노믹스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체보다 이야기의 힘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에 대해서 100% 동조합니다. 왜냐? 지금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들이 대먹임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자, 강남은 영원할 거야. 지금까지 집값 떨어진 적 있어? 장기로 보면 올랐잖아요. 한강벨트 앞으로 희소성이 더 커질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이야. 그죠?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 정서로 굳어지면은 그게 일종의 서사의 힘이거든요. 그게 저는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당신이 뭘 보고 거품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품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알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강남하고 송파하고 용산 쪽에 전세가 비율이 37에서 한 38%밖에 안 돼요. 네네. 이제 과거에도 뭐 전세가 비율이 낮은 적이 있었죠. 그때는 헌집이 많았을 때. 재건축의 어떤 이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세는 이제 건물값이잖아요. 압구정 가보세요. 전세가 비율이 20%밖에 안 하지. 그런데 그 사이에 강남, 용산 이런 데들 있잖아요. 송파에 새 집이 엄청나게 들었었잖아요. 한강벨트에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 여전히 전세가가 35% 수준이라는 거는 37에서 38% 말씀하신 것처럼 서사적 어떻게 보면은 그런 스토리가 좀 담겨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밸류보다는 조금 과대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밸류보다 서사가 더 앞서간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탈 때도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더 중요시하는 것처럼 집도 귀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귀가감 어디로 귀가하느냐라는 느낌. 새로운 또 신조어. 예. 그런 것이 아마 지금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공감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야 이게 진짜 아무리 어쨌든 우리 재화라는 거는 자산이라는 거는 밸류에 기초해서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 밸류에 비해서 너무 많이 튀어나가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거품의 잣대는 사실상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맞는 게 딱 없어요. 어차피 거품 꺼져봐야 하는 거고 다만 이게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진입하려는 분들은 이건 내 전 재산을 걸고 배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봐야 된다. 정부도 이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려고 그러고 가뜩이나 이 서사적인 어떤 그런 부풀림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가 지금 서울의 평균 전세가 비율이 50% 정도거든요. 10년 전에 얼마였을 것 같아요? 10년에 한 65%. 75.1%까지 갔어요.
그때 갭 투자가 유행했겠죠. 지금 그렇죠, 갭 투자 그렇죠, 옛날만큼 안 하려고 그러죠. 지금 물론 갭이 너무 커졌으니까. 구조적으로 좀 하기는 물론 토호제 때문에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41% 42%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시하고 매매 간의 어떤 그런 역학관계 부분인데 전시와 매매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이제 멀리 보면 동조화하죠. 그죠? 동행을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기란관계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약간 자석이잖아요. 네네. 양극하고 이렇게 넣으면 서로 이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전세가 비율이 38%라는 거는 일단 지금 지표로 본다면은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는 좀 부풀려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매매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전세값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고 반대로 전세값이 올라서 전세가율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는 가봐야 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분은 뭐 그럼 버블이 뭐 가면 뭐 일본식으로 뭐 잃어버린 30년이냐 그런 극단적인 논리는 현실적으로 통하지는 않고요. 버블도 이제 풍선형 버블이 있는 거 그건 뻥 터지는 거고 이 맥주 거품도 있고 또 뭐 개구리 눈 버블도 있잖아요. 거품인데 잘 안 터지는 뭐 이런 건가요? 아 근데 서서히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해소되는 과정이 있죠. 맥주 거품이 그렇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뻥 터지진 않지만 이게 조금씩 사그러드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봐요. 외부에 어떤 그런 경제 쇼크가 없는 한. 그래서 강남 불패 뭐 이런 상급지 갈아타기 똘똘한 한채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은 위험한 것 같다. 그거는 진짜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아까 그 질문 하셨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 좋은 집 한 채 보유 경량 이게 결국 똘똘한 차네. 이게 과연 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안 사라질 것 같은데. 근데 다만 1, 2년 정도 보면은 이거는 그렇게 될 조금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파도보다는 조류로 보셔야 돼요. 바로 이른바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똘똘한 한 채가 나온 지가 20년이 됐지만 그때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뭐 이렇게 무겁게 매기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집을 한 채 가지는 게 낫죠. 당연히 그걸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기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냐면은 주식이 들어왔잖아요. 코인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체적으로 중산층이 하는 투자 패턴은 예적금하고 부동산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그때는 엔비디아 없었잖아. 그때는 코인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투자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과거처럼 이렇게 부동산에 몰빵하려는 거는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집 한 채 가지려는 분들은 많죠. 자 보세요.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을 내가 상담하고 하는데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서울에 집을 한 채 더 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나 주위에서 거의 못 봤다고요. 옛날에 사놨던 거죠. 지금은 대체적으로 집 하나 사고 나머지는 금융자산 돌리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왕이면은 좋은 집을 살려고 그러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MZ세대들은 생각이 더 자본주의적이죠. 고지능 세대잖아요. 단군 이래로 가장 재무지능이 뛰어난 세대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 세대들은 주택도 어떻게 보면 주식처럼 봅니다. 우량자고 잡주 개념으로 보죠. 그럼 이왕이면 좋은 거 살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인구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초양극화가 세계적 트렌드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부동산 몰빵사회 부동산 어떤 그런 불패 사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있으면 무조건 부동산만 박는 이런 거는 요새 엄두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금융과 부동산을 어떤 효율적으로 어떤 배분하는 어떤 자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왕이면은 뭐 좋은 집 하나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똘똘한 한 채는 약간 변형된 버전을 통해서 앞으로 아마 저는 이거는 지속될 트렌드인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아슬아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들의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또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대출액 규모만 한 13조 원 정도의 시장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만기 연장이 막힌다 그러면은 결국 뭐 정부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집 팔아 뭐 약간 이런 유도인 것 같기도 한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히려 전세값이 빠지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를 통해서 시장에 진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봐버리면은 이게 이제 과잉 일반화의 오류나 혹은 이제 환원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내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전세 대출을 안 해준다. 지금은 이 아파트에 한정될 거야 아마 그죠? 비아파트 쪽은 지금 거의 잘못 건드리면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는 아마 연착륙이 되도록 정부가 유도할 거예요. 그럼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면 전세 대출을 안 해준다. 이 전세 대출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지금 전세 깨고 있는 집은 대출이 거의 안 됩니다. 월세를 놨다는 거거든. 아니면 반전세를 놨다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내가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러면 성동구에 사는데 가령 뭐 종로구에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근데 그 전세 대출을 어떻게 만기 연장이 안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전세나 월세라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은 세입자한테 대출을 내면 되잖아요. 전세로. 전세가 세입자 대출이니까. 그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월세로 나온 건데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은 세입자한테 돈을 빌려서 계속해서 굴릴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전세값이 떨어졌다면은 세입자한테 돈을 꾸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전세값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서울에 지금 아파트 전세 가격이 2년 사이에 11% 올랐고요. 수도권이 8% 올랐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면은 그 세입자가 지금 돈 빌려주겠다고 줄 서 있는 데 많잖아요. 전세 분기액이 많이 떨어졌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제 생각에는 돈이 없는 집주인은 결국 세입자한테 손을 내밀 거고 결국 그게 전세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전세는 금융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간을 매개로 한 채권 채무 관계거든요. 결국 세입자는 대부업자잖아요. 대부업자한테 그것도 대부업자고 줄 서 있는 대부업자들이 지금 저 100m 줄 서 있는데 그거 빌리면 되잖아요. 다만 이게 매매로 나오려면은 그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지. 아까 저 임대 사업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뭐 언제 팔아도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 안 하는데 이걸 막 2년으로 한시적으로 그러면 안 팔면은 이제 중과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매매로 나오겠죠. 이 자체만 본다면은 대출만 본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월세가 오히려 줄고 전세가 공급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세가 조금 이렇게 공급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면도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이제 밀려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년 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또 줄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지금 전세 시장이 실제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얼마나 좀 심각한가요? 매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전세 소멸, 전세 종말의 과정이고 이게 결국은 이제 월세하고 서로 이제 같이 가는 건데. 근데 왜 그러면은 이제 월세와 전세 붕괴가 급속하게 진행이 네네네. 되고 있느냐? 저는 이게 이제 월세와의 뿌리라고 해서 제가 네 가지 뿌리를 이제 네 가지 뿌리. 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전세 제도에 대한 이제 믿음이 붕괴됐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돈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대부업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돈을 못 받을 수 있겠다. 이 자금 회수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빌라 전세 사기하고 깡통 전세가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의 의구심을 더 증폭시킨 거예요. 전세는 기본적으로 이게 사금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장 근간이 믿음이에요. 이 신뢰가 붕괴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차라리 월세로 가버리자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아졌고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월세 가격도 같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전세 유통 매물이 줄어든 거. 그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에 세입자들이 계약형 청구권 쓰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5% 몰려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 개개인은 다 합리적인데 이게 집단화되면 어때요? 이건 비합리성이나 혹은 불안을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대출 받으면 의무 거주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일부 풀어준다고 그러지만 토제 지역에서는 집 사면 당연히 의무 거주해야 되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 공급이 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기도 해요. 세 번째로는 매매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 그 후폭풍으로 결국 월세 가격이 오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전세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보증금을 줄이고 나머지 월세로 내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마인드를 저는 조금은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월세살이가 과연 불쌍한 뭐 레미제라블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요새는 약간 꼰대 마인드 같기도 하던데요. 아까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때는 사실 그 목돈이라고 하는 걸 내가 집에다 밀어놓고 그렇죠. 주거 비용을 줄이는 게 나은데 최근에는 투자할 곳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 주로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러니까 효율적 자산 배분이라는 측면으로 전월세를 바라보는 경향들이 젊은 세대 그리고 지방 중심으로 저는 많이 하나의 신트렌드 이렇게 저는 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대부분은 아니죠. 특히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영민한 이제 젊은 세대 중심인데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3억짜리 전세를 이제 들어갈 거냐? 살 거냐? 아니면은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보증금은 당연히 1,000이 되겠죠. 보증금 1,000에 월 100만 원 내가 월세를 내면서 나머지 2억 9천을 돌릴 거냐? 요새 같으면 당연히 후자. 월세를 살고 2억 9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월세를 바라보는 안목들도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아직도 월세 사냐? 야 전세 정도는 살아야지. 그렇지. 그리고 전세 이제 됐으면 돈 모아서 내 집 사야지라고 사야지.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과거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원웨이라고 할까요? 네. 하나의 어떤 전세 사는지 월세 사는지 자가에 사는지가 약간 자기 신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도식화되어 있던 너무, 거죠. 네. 획일화되어 네, 있던 건데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들이 좀 깨지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이제 자발적 월세 거주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주식 잘못하면 이제 머리카락 다 빠지는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이런 상식들이 최근에 이제 상생금융이라고 그러나요? 뭐 생산적 금융. 생산적 금융하고 그다음에 머니무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투자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프리즘 렌저로 이렇게 이제 투영되면서 고정관념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집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전월세에 대한 생각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하나의 인식 체계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도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한테 너 월세 산다고 너 전세 산다고 제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하던데 주식을. 그런데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은 물론 리스크 관리해야 되지만 그 방식이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부동산 외에는 투자할 방식이 없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월세, 전세, 자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우리가 위계적 어떤 그런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지만 요새는 오히려 월세 살면서 금융자산 잘 굴려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부터 다시 한번 이게 구시대적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어떤 고정관념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도 한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그런 부분을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압박 그리고 이제 정부의 그 집값 안정을 위한 어떤 이런 정책들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집을 팔아야 하나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집을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또 안 팔면 또 보유세가 또 굉장히 무거워진다라고 하니까 현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1주택자 중에서 뭐 젊은 세대는 이런 고민할까요? 안 할 건데요. 직장자인데 뭘 집을 왜 팔아요? 집 하나 있어야 되지. 주로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캐시포 세대들은 이제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나이가 들수록 좀 몸은 가벼워야 돼요. 재산도 가벼워야 되고 이게 당장 쓸 수 있는 뭐 그런 현금을 비롯해서 유동자금이 좀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은 집을 팔래 말래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집 이외에 다른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렇죠. 내가 70만 원이면 4, 50억짜리 집 갖고 있어도 관계없죠. 뭐 무슨 관계있어요. 현금 100억인데 집을 왜 팔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른 건데 다만 이제 내가 집 외에는 마땅한 현금이 없다면은 굳이 뭐 큰 집을 갖고 있기보다는 집을 좀 줄이고 나머지 돈을 이렇게 운용하는 것도 괜찮다. 이른바 주거 다운 사이징 방식이 좋은데.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는 무주택자로 가시는 거는 반대.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월세 시대가 된대잖아요.
그럼 월세 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노예 또 아니 현금으로- 월세를 받아야 될 나이에 월세로 산다는 것은 거의 지옥이죠. 일본 같은 데는요 월세 이게 보통 임대 놓잖아요. 그러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안 받아줘요. 돌아가시면 집값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집을 팔래 안 팔래 이런 부분들은 고가 주택이고 비싼 집이고 이런 경우 좀 줄이는 경우가 있지만 집은 하나 있어야죠. 그런 식으로 판단해야 될 거고. 박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금융 자산이 좀 많이 있고 주택만 자산이 아니다 그러면 뭐 아무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상위 1%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금융 자산도 많고 이런 분들도 고가 주택을 좀 다운사이징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상위 1%의 부잣집의 주거 형태도 좀 과거와는 달리 좀 바뀐다. 일부 그렇게 나오죠. 상해봐 얼마 돼요? 60억 정도 되나요? 상위 1%. 강남의 아파트가 4, 50억인데 그러면은 자녀한테 또 돈을 좀 줘야 되고. 안 주면 또 자꾸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좀 줄이시는 게 낫지. 근데 우리나라 상위 1%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강남 아파트에 비하면은 그죠? 이게 강남 아파트 70억씩 하잖아요. 비싼 거. 33평짜리. 그 KB에서 내놓는 부자 보고서 매년 부자 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 그다음에 총자산 100억 이상을 우리나라의 부자다라고 정의하고 그 부자 보고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또 얼마 전에는 근데 하나금융연구소에서는 하나은행에서는 에밀리라 그래서 에브리타임 밀리어네어 그래서 한 15억에서 75억 사이 요 정도가 작은 부자다. 또 그래서 뭐 그런 보고서를 내놓고 했는데 박사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진짜 100억 정도 자산 있는 이런 분들이면 요즘 강남 아파트가 뭐 비싼 거는 5, 60억 이상이니까 거기도 좀 다운사이징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자녀들한테 물려주려면. 저는 어쨌든 주변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뵈니까 그런 니즈가 약간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집을 뭐 그래도 집은 있어야 되지. 그래도 강남 집은 계속해서 오르니까 이거는 뭐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 현금이 안 나오니까 현금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운사이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인 저는 방향성은 맞다고 봐요. 다만 그 다운사이징은 전체 재산의 비중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일률적인 거는 저는 그렇게 좋지 않고 맞춤형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지나가 다니시는 분, 강남에 집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주식 잘하시는 분도 많아요. 주식 20, 30억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럼 뭐 굳이 뭐 팔 필요 있나요? 그래서 항상 내 처지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굳이 하나를 더 드리면은 결국은 의사결정은 대부분이 사모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성분들 잘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집사람이 불안해하면은 집을 팔면 안 돼요. 집사람이 불안하지 않으면은 팔아셔도 되는데 그 아내분께서 예를 들면 그래 팔아도 돼 뭐 이렇게 약간 확신을 하는 듯하라고 하면 몰라도 아 근데 이거 집 팔고 괜찮을까? 주거지 이동 이런 부분들도 사모님 말씀에 좀 비중을 높여야 돼. 한 70대 30 정도? 70은 여성, 남성은 한 30. 남자는 뭐 집에 안 들어갔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결정할 때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의기투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집안으로 옮긴다는 게 엄청나게 인생에서 큰 갈림길이잖아요. 인생 이 마디를 툭 의사결정하시면 안 돼.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아내분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는 것이 좀 좋은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집사람 얘기가 한 7대 3으로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죠.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 공급 매물이 부족한 거는 이제 뭐 사실인 것 같은데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장기적으로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부동산 포털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공급, 뭐 입주 계획 이런 것들 연도별로 나오는데 인천이나 경기 같은 수도권 지역은 모르겠지만은 서울만 보면 진짜 좀 심각할 정도로 앞으로 몇 년간 공급이 없더라고요. 또 이런 주장도 그러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죠. 그러니까 공급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아요. 특히 신규 공급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공급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신규 공급이 있고
재고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매물로 나오는 공급. 그런데 지금 신규 공급은 우리나라에 이제 전체 아파트가 한 1,300만 채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잘해봐야 2%예요. 그럼 2.8% 되면은 그럼 집값이 그러면은 떨어지고 2.2%가 되면 집값이 오른다는 논리는 잘못하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뭐냐면은 얼육신이잖아요. 어느 정도 신축이라면은 양보다 질을 따진다면은 신축의 지속적 공급이 주택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맞아요.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집값이 오를 요인이죠. 상승 요인이에요. 상승하는 건 반드시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국면을 같이 봐야 돼요. 공급만 보지 마시고 금리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도 보셔야 되잖아요. 같이 보면서 그렇게 오를 요인이 신축에 있다 보니 한강벨트의 신축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38%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서로 맞물리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도시의 성리를 쓴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참 멋있던데. 유연한 주택 공급이 주택 매수 광기를 다스리는 완벽한 해독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 문제가 멋있죠. 공급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급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공급하는 주의 빠지시면 안 돼. 우리가 분명히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함수죠. 네네. 자, 그러면 공급이 줄면은 수요가 가만히 있다는 생각에서 그러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있죠. 그죠? 만약 공급이 줄었어요. 수요가 더 줄면 어때요? 가격은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시속 게임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 수요가 상수는 아니니까 변하니까. 수요는 굉장히 가변적이죠. 수요는 변덕을 자주 부려요. 그런데 지난번에 국토연구원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 매매 가격 변동에 미치는 기여도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준공 물량이 몇 %냐면은 이게 이제 통계마다 다 달라요. 한국 부동산은 이제 통계 시세에는 한 8.5%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고 실거래가 있잖아요. 아파트 실거래가는 한 18% 정도. 네네. 국민은행 저희 통계를 보면 한 11.9%, 한 10%, 한 12% 이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금리가요. 한국 부동산은 통계 시세는 60.7%, 실거래가는 45.7%, 그다음에 국민은행 거는 56.1%까지 금리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금리가 집값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주택이 하나의 투자 상품화됐기 때문에 이런 통화량이라는 금융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금리 올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공급이 전부예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수요가 되게 가변적이니까 그때 확 줄어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급이 부족했을 때 집값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르는 거는 다른 제반 여건들이 이게 우호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022년에도 뭐 그때 뭐 집값 폭락했을 때 공급이 많았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이에요. 다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어떤 다른 변수들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하나만 갖고 모든 걸 재단해 버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아메바적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건부어적 사고 방식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좀 단편적으로 시장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면 폭등이 오고 이렇게 되면 폭락이 오고 자꾸 뭐 이렇게 뭔가 물론 그런 얘기들이 좀 인상적으로 뇌에 남긴 하는데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각도로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자꾸 이제 정보 홍수 시대 그리고 너무 이제 정보가 과잉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인지구두쇠라고 하잖아요. 아니면은 강렬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쪽에 이제 인상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죠. 확증 편향. 예, 확증 편향일 수도 있고 뭐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제 대충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봐서 자기 뭐 갖고 있는 생각이나 아니면 주워 들었던 거 또 누가 또 강렬하게 또 얘기하시는 거 이거 섞어 가지고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건데 이게 조금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항상 맞는 어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약간 지능이 좀 낮으신 것 같아요. 한쪽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한국 부동산은 불패 신화를 믿는 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또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폭등장 또 경험을 했고 부동산 폭등장에 또 돈을 번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을 사는 원희 부부 현상이 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습니다. 지금 누가 땅을 사요? 누가 빌딩을 사요? 빌딩은 전부 다 법인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개인 안 삽니다. 상가 누가 사요? 요새 누가 빌라를 사요? 아파트만 사지. 이 아파트 편식사에 아파트 불패 신화죠. 아파트 불패 신화. 부동산 불패가 아니라 굉장히 좀 세분화됐네요. 아파트 불패 신화로 바뀌었죠 그 사이에. 그래서 아파트는 빌딩하고 또 다르죠. 토지하고 다르잖아요. 네네. 토지는 그냥 자본이득을 노리고 그냥 사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토지 투자할 때. 아파트는 뭐예요? 사는 공간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달리 보셔야 돼. 그러면은 주식을 하던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보면 모아가지고 이 내 집 장만하는 게 이게 투기예요?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멋집이라는 게 거주 목적도 있고 일부 또 투자를 겸하지만 이거는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동산을 두루뭉실 보지 말고 그냥 내 집 장만으로 본다면은 그 순수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자 보세요.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통계를 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가 무주택자들이 뭐 돈 버니까 얼마 정도 한 70% 정도 뭐 집 사는 데로 이렇게 옮겨가더라 이 얘기잖아요. 70%. 예. 무주택 가계 자본이득 70%가 부동산으로 가더라. 이때 부동산이 뭐예요? 토지예요? 주택이. 내 집이죠, 내 집. 아파트죠, 아파트. 지금 집 두 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하셔야 돼. 이때 부동산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논문 같은 거 쓸 때 조작적 정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때 부동산은 여러 이게 많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로 뭐예요? 주택이죠. 주택 중에서 뭐예요? 내가 집을 하나 더 사는 거예요? 아니고 그죠?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 안식처를 장만하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이때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거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잘 보십시오. 제가 시장은 유기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왔다 갔다 타는 거거든요. 근데 돈에는 칸막이가 없어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돈도 수익이 높은 쪽으로 흐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변동성이 강한 자산, 고변동성 자산이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1억은 뭐 투자를 한다지만 이 30억을 투자하기에는 이게 심리적으로 동료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돈을 좀 벌면은 이걸 어디다가 이제 파킹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저변동성 자산으로 옮겨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차원에서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같은 이게 투자성 자금으로 변질돼 가지고 과거에 뭐 토지를 이렇게 엄청나게 막 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강남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한 채 막 더 산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 사회 부작용이 생기겠지만 지금 그냥 내 집이 없는 사람이 내 집 하나 사는데 그게 그렇게 뭐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한다고 했을 때에 그 행간이 우려했던 그 행간으로 보기는 저는 좀 힘든 것 같고 누구나 다 자기의 안식처가 더 안전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욕망인데 옛날에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돈이 좀 여유가 생기면은 옛날에는 쌀하고 연탄을 샀잖아요. 겨울 대비해 가지고 집은 식량이나 라면 같은 거지. 인간이 편안하게 살기 위한 자연스러운 욕구라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를 갖다가 자꾸 우리가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옛날 프레임으로 지금 세상을 봐버리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확실히 지금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라 할까요? 지형도 이런 게 과거 완전 송두리째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한 채 이상 안 사요. 이게 마치 배부르면 더 이상 안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개걸스럽게 뭐 부동산을 투자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집 하나 갖고 나머지는 주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식에 갔던 이 돈들이 있잖아요. 이 돈이 일부 부동산으로 간다고 이때 부동산은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집 이미 다 장만했어. 그럼 돈이 또 어디 다시 가요? 주식으로. 다시 주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메비우스 띠처럼 이제 호환되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이 식자청이 부동산을 가면 저 투기 자금으로 아이고 저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불안을 뭐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대부분이 그 돈은 내 집 장만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정확한 시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6월 지방 선거가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각종 호재성 공약 이런 것들이 뭐 난무할 것 같고 정부도 이 시점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또 걸 가능성이 있는데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추가 대책 같은 게 나오게 될까요? 지금 세법 개정안이 이제 7월 말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방향성은 지방선거 이후에 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공백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임대사업자 매물을 뭐 조기에 시장에 나오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장독공제를 축소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아마 매물을 유도하는 대책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듣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면서 아마 경청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올해 매물 3파동 예상을 했습니다. 3파동? 예, 3파동인데 3, 4월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회피 매물 나왔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됐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7월 세법 개정안에 이제 2차 절세 매물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세법 개정안을 보고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뭐 장특공제 특히 이거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파는 게 낫겠다. 지금 세금 혜택 받을 때 파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할 수 있잖아요. 매물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시행을 보통 곧바로 하지 않아요. 항상 경과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은 한 연말 정도에 한 세 번째 정도 매물이 나올 거다. 다만 이게 언제 쌀지는 몰라요. 그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는 시세를 보시면 안 돼. 아파트 시세를 보지 마시고 아파트 매물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시세는 거의 변동성이 없어. 서울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강남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시세 올라도 또 현장에 가보면 매물이 엄청나게 싼 게 있어요. 막판에 절세 매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물에 올해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시세 경쟁력보다 매물 경쟁력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 보세요. 시장에 계셨겠지만 그동안에 이게 정부의 어떤 대책이 나오면 어때요? 먼저 반응하는 게 시세예요? 매물이에요? 매물이 먼저 반응하죠. 그죠? 시세는 이게 뭐 빠지더라도 이게 평화라나 혹은 뭐 스무딩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천천히 빠지잖아요. 그죠? 손실회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세에는 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매물은 자격 절박하잖아요. 네네. 빨리 던져야 되잖아요. 빨리 팔아야 되면은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고 나한테 더 어떻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싸게 사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네네. 그렇다면 그런 현장에서 시세 자꾸 보지 마시고 현장에서 매물 중심으로 보시라는 거 하나 더. 그다음에 지금의 시장이 분화되면서 각계전투 양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국지적 접근이죠. 그래서 TV로 비유한다면은 전국 방송 들으시면 안 돼. 그거는 평균 시세만 얘기하고 앉았잖아요. 우리 동네는 다를 수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동네 지역 방송에 더 유심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무주택자 분들일 텐데 지난 3월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죠. 거래량이 전월보다 한 18%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15억 좀 전에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85%를 넘겼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안에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래는 그나마 좀 중저가 이하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좀 재편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맞습니다. 네. 네. 실수요자죠. 그죠. 거주자 아니면 직접 투자가 사실상 힘들잖아요. 어려우니까. 물론 1주택자 지금 비거주 뭐 갭투자 허용한다지만 그것도 어차피 세입자 나가면 자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하나 더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네네네. 거의 무주택자들이 집 사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는 있죠. 일식은 일가구 이주택은 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갈아타기 이런 용도로 사는 건데.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박사님도 받으시는 질문이 지금 집을 사도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이제 받으시게 될 텐데 우리 이제 뭐 조카나 또는 자녀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뭐 결혼을 하고 집을 살려고 하는데 나 이 정도 돈이 있는데 이 정도 집 사도 돼요라고 이야기할 때 박사님 어떤 조언해 주십니까? 예를 들면 100%나 현금이 있어갖고 100% 산다라고 하면야 뭐 그건 자유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라는 걸 우리가 빌려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 아마 사회초년 선생님은 15억 미만의 아파트일 거고 고가 아파트는 아닐 거고. 그럼 6억 정도 대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 6억이라고 하는 대출이라는 게 일단 어느 정도 맞벌이를 하고 현금 흐름이 있는 분들은 또 이자를 낼 만한 또 능력도 되니까 과연 사고자 하는 집에 몇 % 정도 대출을 받아서 사면 크게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우리 자녀나 또 조카나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박사님 같은 경우는 대략 그럼 한 몇 % 정도 대출 받아서 사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장기적으로는 한 30%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LTV를 말하는 거니까 뭐 10억짜리면 한 3억 정도. 3억 받고 내가 7억 내 돈으로 내고.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아마 그렇게 해서 집 사는 사람은 없을 그게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 그 부채 비율은 단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0%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한 30%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보통 그 사이에 50%를 대출 받아서 샀는데 그 집이 왕창 올라갔고 걔가 대출 비율이 30%로 줄었다. 그게 괜찮은 거죠. 나쁘지 않죠. 그거는. 그리고 보통 원리금을 요새 납입하잖아요. 네. 옛날 이자 내는 거는 이제 없죠. 그래서 이제 원리금 납입액이 월급의 한 30% 정도. 그래서 30이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뭐 대부분의 집을 살 때 좀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랬고 그렇죠. 저희들도 그랬고 단기적으로는 좀 무리하더라도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이자가 아니라 원금 이자를 내는 금액이 소득의 30% 정도 선이면은 네,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단기 매물이 더 쏟아질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는데 시장의 전망과 달리 서울의 아파트 매물 수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까 박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7월 말까지 또는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이런 매물들이 좀 약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매물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느냐라고 하는 판단 특히 이제 이런 급매물을 잡아서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실수요자들 중에. 이게 급매물을 좀 잡아서 사면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장 좀 좋은데 이게 좀 쉽진 않죠. 이거 어떻게 급매물을 잡아서 살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품 경제학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은 이게 삼성전자 사는 거하고 달라요. 약간 이게 실물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품 경제학이라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머리품, 그다음에 손품 뭐 찾아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다리품.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머리품은 유튜브 안 보는 거. 뭐 폭 나온다 이런 얘기, 뭐 폭등한다 이런 얘기 안 듣는 거. 왜냐하면 실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담론에 이렇게 휩쓸리면요 이게 이성을 마비시키는 어떤 그런 환각제거든요. 그거는. 전국 뉴스보다는 우리 지역 뉴스를 보고 그러지. 되도록이면 실거주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의 담론보다는 각계 전투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집사람 얘기 잘 듣고. 집사람 얘기 잘 듣고. 그렇게 많이 듣는데 자 그러면은 집을 사는 게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쇼핑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큰 어떤 난해한 의사결정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걸고 배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불확실성에 배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전망 그래요. 불안하니까 전망으로 집 사지는 못해요. 어차피 지금 하반기에 집값이 뭐 거의 빠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뭐 주식처럼 눌림목에 살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부동산은 생각보다 주식 논리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가격 경쟁력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급매물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강남이나 한강벨트나 뭐 요런 데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거는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융단 폭격식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 타이밍을 제시해야 돼. 함부로 지금 들어가는 건 반대. 나머지 지역은 결국은 정부가 그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중저가 주택은 뭘 규제를 해요. 서민들이 사는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곳에서는 결국은 타이밍 제기보다는 급매물. 매물의 경쟁력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잘 사는 게 제가 싸게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고점 대비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어차피 부동산은 사이클이잖아요. 네, 돌고 도는 건데 대체적으로 2021년 한 10월 정도가 고점이고 분기별로 보면은 2021년 한
4분기 정도. 요 정도. 지금으로 보면은 뭐야 한 5년 전인가요? 그 정도인데 지금 제가 그 회복되는 그걸 봤는데 동네별로 엄청나게 편차가 납니다. 그 2021년 4분기가 고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2022년도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좀 집값이 그렇죠. 많이 하락했는데 그때 흘러내렸죠. 그러면은 지금 2021년도 4분기의 고점 대비 아직도 회복을 못한 수도권 많죠. 많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오면서 제가 통계를 한번 돌려봤는데 강남구가요 플러스 25%예요. 플러스 25. 그때보다 플러스 25. 과천이 25%. 도봉구가 마이너스 19%. 19.3%고요. 오산 아시죠? 오산 경기. 오산이 그 당시에 1등 아니었습니까? 지역 순위에서 가장 아니요, 그렇지는 상승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산이 마이너스 25%. 연수구 아시죠? 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구. 마이너스 24.7%. 송도가 있어서 그런가요? 네, 송도가 약간 두바이 같아 거기는. 오를 때는 확 오르는데 오르고, 내릴 때는 약간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글로벌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병원이나 뭐 학교나 뭐 기업들이 거의 이제 글로벌화돼 있잖아요.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도요. 제가 통계를 아까 돌려보니까 동네마다 다 달라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5%까지 있어요. 마이너스 25% 광역시인가요? 네, 광역시 중심으로 보면 뭐 대구라든지 대구. 뭐 이런 데들. 그리고 뭐 그나마 좀 선방한 데가 지금 울산하고 부산 같은 데죠. 네, 그쪽은 계속해서 지금 약간 힘이 좋은데 제주도 같은 데는 특히 안 좋죠. 제주도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예. 분들이 좀 빠져나갔다라는 얘기가 차이나머니 붐의 어떤 후폭풍에서 아직까지 자유롭지 않죠. 제주도 가서 뭐 언제 사요라고 묻는 거는 지금도 뭐 엄청나게 경매료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엄청 떨어졌던데 그러면 서울 사람 그거 가서 얘기하면은 딴 나라 사람 얘기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동네 방송을 들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제주도 사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회복은 좀 시간이 걸릴까 제 생각에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가 지금 굳이 살려면은 그러면은 1년 정도 진짜 박사님 말대로 걸린다라고 해서 1년이라 그러면 진짜 다행인데 아닐 수도 있죠 지금. 아닐 수도 있고. 일단은 그렇게 이제 어림잡아서 얘기해 보는 건데 그래서 그 경우에는 매입가를 더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파트를 사시더라도 경매로 사시라고 그랬죠. 그렇게 막상 이 각계전투나 이게 디테일하게 미시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지금 너무 우리 유튜브들이 보면은 거의 전국적으로 특히 강남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강벨트만. 그래서는 특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데리고 안정적으로 살 곳인데 내가 강남을 살 것도 아닌데 강남에 관련된 내용만 너무 들으면은 자기 상황을 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엄마 아파트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엄마 아파트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매스컴 뉴스에 중독이 돼서 그런 건데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싸게 사시라는 거예요. 매물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게 논문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 쓰시는 게 아니잖아. 내가 살 집을 사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것저것 따질 게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서로도 이렇게 직장이 멀잖아요. 부부간에. 그럼 어디다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람 쪽에 가까운 데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 가까운 데. 그것도 집안의 또 파워에 따라 달라. 그렇죠. 그럼 애는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런 디테일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최적의 이제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때 1안, 2안, 3안으로 생각하셔야 돼. 최상위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최적이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 진짜 집 사시려고 마음먹으면은 내가 그러면은 동네를 있잖아요. 만약에 나 여의도에 산다. 여의도에 내 직장이다 그러면은 뭐 신길동도 있을 거고 뭐 하다못해 방화동 뭐 염창동 뭐 서대문 뭐 이런 데 여러 군데 많잖아요. 동네를 내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에 바운다리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너무 멀면 힘드니까. 그러고 나서 아파트를 한 30개 정도 골라요. 동네는 적어도 한 제 생각에 못해도 10개 정도는 고르셔야 돼. 쇼핑하듯이 해야 매물이 있지 매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동네는 10군데 정도 잡고 그다음에 뭐 그중에서 이제 아파트는 한 30개 정도 골라야 돼요. 요새 쉽잖아요. 요새. 30개. 요새 그럼 네이버 가면 뭐 아니면 이런 뭐 호갱노노나 저희도 국민은 오더라도 매물을 금방 검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제가 가볼 필요 없고 먼저 이게 요새 엑셀 잘 하시잖아요. 그 정도 이렇게 해놓고 페이퍼 작업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봐요. 점수를 매기는 거야.
1점에서 10점까지. 리커더 척도 아시죠? 그러니까 보통 7점인데 10점으로 보통 매기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대단지, 청가구 이상, 그다음에 중공연도, 그다음에 역세권, 역에서 거리, 그다음에 나오는 청수 몇 청, 그다음에 이게 초품화인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아 초품화야. 그러면은 10점. 그죠? 내가 뭐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려는 자녀가 있으면 그다음에 내가 출근해야 되는 역세권이다. 역에서 한 뭐 500m 정도다. 아 그러면 한 9점. 그다음에 단지 수가 뭐 한 1000세대다. 아 그러면 한 8점 정도. 그러니까 점수를 쫙 매겨 봐요. 그래서 좋은 거를 한 5개 정도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현장 가셔서 의사결정 하시면 된다. 막상 이게 엑셀을 보는 거하고 또 현장에 가보면 또 달라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주식과는 다른 비대면 투자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실물 투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우리 고객님들이 진짜 집을 잘 산 두 가지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분이 진짜 그때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예요. 근데 자금 결제를 당일날 계약하고 당일날 잔금을 쳐달라는 거예요. 내일 부도나게 생긴 거야. 오늘 못 막으면. 그래서 전세가로 집을 사셨다니. 현장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집이 이제 6억이었어요. 시세가. 근데 갑자기 매물이 5억 3천에 계약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집값이 오르는 과정이 있는데 이 매물이 외국인 거였다고요. 미국 교포였겠어. 교포는 잘 모르잖아요. 난 이 정도만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걸 시세보다 한 10% 15% 정도 싸게 샀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튜브 보는 시간에 차라리 동네 중개업소 가가지고 이것저것 돌아다니시면서 또 좋은 매물은 또 이게 흔히 말하면 책상 밑에 짱 박아놓고 있다 그러잖아. 그렇게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게 훨씬 지혜로운 거지. 우리가 막연하게 뭐 타이밍을 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절반 정도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탁상 공론에 될 수 있으니까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씀을 네.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뭐 상품 네. 말씀도 해주셨고 잘 기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는 토호제 세금 규제 때문에 진입이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경기도를 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최근에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지금 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보다는 오히려 경기도가 조금 거래도 그나마 좀 있고 좀 가격도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좀 특히 경기도 지역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탈서울 내집 마련 수요라고 그러거든요. 탈수요 내집 마련 수요. 탈서울 내집 마련. 탈서울 예. 내집 마련 수요. 안 오른 데 가서 사는 게 좀 더 안심이 될 수 있죠. 역시 지금 가격 경쟁력. 경기 남부 쪽은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천, 분당, 판교, 용인, 수지, 그다음에 저기 동탄 신도시. 동탄 신도시 33평 아파트가 얼마까지 할 것 같아요? 그 뭐 역 앞에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도 10억이 훨씬 넘는 걸로 돼 있는데 최근에 19억 4천까지 거래됐어요. 네. 19억이요? 사람들이 그걸 못 믿는 거죠. 무슨 동탄이 그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죠. GTX-A가 GTX하고 삼성 그 버스 노선 뭐 이런 거하고 또 맞물려 있는 건데 지금 경기도도 남북 간의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저 같으면 만약에 내가 일산에나 아니면 인천에 다닌다. 그럼 나는 지금 사겠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25% 20%가 늘려 있잖아요. 지금 안 올랐잖아. 인천이나 일산. 경기 북부는 거의 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소신 있게 의사결정하셔도 된다고 봐요. 어차피 살아야 될 때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축으로 보면은 지금 경기는 남과 북이 너무 극명하게 엇갈린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박사님이 쭉 인터뷰하시면서 얘기해 주신 분위기를 보면 장기적인 거라고 뭐 확신할 수는 없으나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지금 뭔가 그동안에 약간 메가 트렌드였던 강남이나 서울보다는 좀 메가 트렌드가 아니었던 소위 이런 좀 하위 입지라고 그동안 느껴졌던 곳이 약간은 키 맞추기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느껴지거든요. 순환매 장세가 약간 그런 나타나고 그러면은 있어서 가격적인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최상위 입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한테만 좀 코드가 맞으면 실거주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가격 경쟁력이 좋은 걸로 사는 게 저는 나쁘지 괜찮다고 않다. 봐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근데 되겠죠. 경기 남부 지역은 성장성은 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데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또 이렇게 하나의 공화국이라고 얘기할 또 그러면 경기 남부는 아니지만 SK 하이닉스가 이천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청주에도 있긴 하지만 하이닉스가
직원들이 이제 앞으로 보너스를 6억 7억 받을 수도 있는데 그쪽이 이제 서울로 진입한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게 하남하고 강동구잖아요. 강동구로 많이 가대 요새. 네, 그래서 그 부분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가 최근에 좀 주간 상승률이 좀 높았던 이유가 그 SK하이닉스하고도 연관이 있다. SK하이닉스의 셔틀버스가 어디로 들어오느냐라고 맞아요. 보면은 하남 IC로 해가지고 강동으로 들어온다. 제가 아는 요번에 친구 딸이 요번에 결혼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삼성단이에요. 그 집을 강동구에 구했다니까. 저는 광진구나 이런데 왜냐하면 아내 직장이 그 근처라서 그거 다 구하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삼성전자를 다니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삼성전자. 삼성전자면 약간 경기 남부 쪽을 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좀 출근하기 낫다고 그러면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남부는 성장주라고 보면 되고 경기 북부는 경기 북부는 약간 가치주. 뭐 가치주 같은 느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 남부가 큰 축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 북부가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일부 견매호식으로 따라가는 갈 건데 큰 축으로 보면은 결국 부가가치 생산성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거든요. 일자리의 힘이라는 것은 그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투자 가치를 본다면은 경기남부 쪽이 좀 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거 가보면 알아요. 그러나 실거주 입장에서 뭐 내가 인천에 있거나 뭐 경기 북부에 직장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 나쁜 저는 선택은 가치적인 아니다. 측면에서 저는 나쁘지 네, 않다고 나쁜 선택은 보고 아니다. 지금 용인수지 같은 데 가보면 알아요. 옛날에 거기가 난개발의 상징이었죠. 그게 은퇴자의 어떻게 보면 타운이었잖아요. 올드타운이었죠. 네. 요새 그 젊은 세대들이 용인수지로 많이 가잖아요. 왜냐 분당하고 판교 못 가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나마 직주 근접성을 갖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차선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용인수지가 올드타운이 아니라 영타운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장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나타날 것 같다. 신분당선도 있고. 신분당선. 올드타운의 이미지에서 약간 영타운의 이미지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사님이 아주 지역을 딱 집어주셨던 것들은 꼭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그 비수도권에 대해서 정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셨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뭐 사실 수도권 중에서도 거의 서울하고 굉장히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고 좀 요 얘기 드리면 조금 약간 뭐 불편해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지방 아파트의 미래 요거는 진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지방 아파트에는 진짜 미래가 없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지방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1년도 4분기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도 있지만 뭐 상당히 많이 회복한 것도 있다. 지방이 회복이 늦은 거는 그동안에 집값이 별로 안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 오히려 22, 23년도에 수도권보다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야 회복이 빠른 거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방은 실수요잖아요. 실수요면은 이게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좀 둔탁합니다. 수도권은 어때요? 약간 투기 수요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리라든지 유동성에 민감하니까 확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오르고. 네, 그렇죠. 변동성이 크고 지방은 비교적 이제 보면은 실거래 중심의 안정적 수요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지방 도시의 편차가 커서 다극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울산하고 부산, 진주 이런 데 되게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불경 쪽에는 거기에 수출 경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법 올랐고 나머지 지역 광주 이런 데는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고 뭐 대전이야 뭐 세종하고 같이 가는 거고 그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조금 안 좋은데 나머지는 뭐 전남, 전북, 강원도 이런 데들은 뭐 큰 이슈는 없어요. 이슈는 없는데 저는 지방도 입주 물량이 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 제가 사람들이 하나 팩트를 가지고 막 전체 일반화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방에 그렇게 미분양이 많은데 왜 집값이 올라갔냐고 그래요. 지금 올해 집값이 플러스입니다. 작년에 한 7월 정도부터 바닥을 찍고 서서히 지금 약간 회복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방에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왜 집값이 올라가느냐.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시장을 제대로 안 보셔서 그래. 왜 미분양이 발생하는 거예요. 분양가가 비싸니까 그렇지. 분양가를 10% 할인해도 기존 매매보다 비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 회복이 서서히 보면은 이게 기존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에 미분양이 해소되는 구조죠. 시장이 이분화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미분양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기존 아파트를 봐버리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의 속성을 명확하게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지방에도요, 누가 땅을 사요? 누가 빌라를 사요, 지방에? 누가 건물을 사요? 아파트밖에 안 사는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작년에요, 우리나라 주택 거래량 가운데 전체의 78%가 아파트입니다. 78. 지방은 더 심합니다. 광주광역시요 92%, 대구, 울산 91%예요. 서울은 65%밖에 안 돼요. 왜요? 서울은 저 재개발 때문에. 아마 6대 광역시 중에 광주가 가장 아파트 비율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한 79% 되죠. 네, 그 정도 되고. 그 박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에 서울시에서 거래됐던 임대차 계약 중에 그 50% 이상이 월세였다라는 얘기도 네. 있고요. 오늘 뭔가 좀 트렌드가 좀 서서히 바뀌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들이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그래서 생각이. 우리가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부동산의 상식들이 판이 뒤틀려 버리니까 이게 고리타분하고 구닥다리 분석 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가장 큰 축은 제가 봤을 때 고소득 맞벌이 부분입니다. 시장이 통계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30대들의 맞벌이 비중이 2024년 기준으로 61.5%거든요. 40대가 59% 정도 돼요. 그 상황에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아니, 업데이트 된 건 없던데 한 63%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 30대. 30대가 63%. 그 정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업데이트 61.5%였는데 2년 지났으니까. 40대는 59%. 59%인데 60% 넘겠죠. 그러면. 실제는 한 65 정도 되겠네요. 조금 더 이렇게 추세자. 평균 내면은 아마 30, 40대는 한 60, 한 1에서 한 2% 정도 세 집 나오겠죠. 중에 두 집은 맞벌이다. 우리나라 평균은 지금 48%밖에 안 돼요. 미국이 그러면은 평균이 63%예요. 그분들은 강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겠네요. 구매력이 다르다는 거죠. 외벌이 때하고. 외벌이 때랑.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결합 자본력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외벌이 아니라 쌍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들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0대 대체적인 관점이 뭐예요? 그냥 2, 3천만 원 가고 뭐 하이닉스 사거나 뭐 엔비디아 사고 이 정도의 마인드잖아요. 이거는 평균으로 보는 거죠. 요새는 동지론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자는 여사끼리 결혼하잖아요. 서울 아파트는 클럽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과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이 고소득 맞벌이들이 시장에 쑥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가 평균이 10억 뭐 한 3천 정도 되잖아요. 중위가 한 12억 2천 정도 되거든요. 12억? 예, 12억 2천 정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30대들이 작년에 서울 아파트를 4년 만에 가장 많이 샀어요.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보니까 작년만 해도 대출 규제가 지금하고 똑같댔군요. 15억 이하는 어차피 뭐 6억 나오니까요. 6억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와, 그래도 거의 7, 8억, 8, 9억이 있었다는 얘기.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뭐 그렇게 잘 살아요. 다 뭐 세수 중산층에 아니면은 뭐 금수저예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30대가 30대가 아니라는 거지. 특히 이제 일본에 말하면 이 파워 커플. 그다음에 이 말한 억대 연봉자들이거든요. 이 고소득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불안이자 혹은 교란의 어떤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그래서 제가 시장을 바라볼 때 평균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좀 더 미시적으로 이걸 이제 행위자 모형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이게 행위자들이 그룹화돼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게 결과로 드러나는지를 좀 더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바텀업으로 봐야 되지 업다운으로 보면요. 이게 지금 시장 흐름을 이해를 못 해요. 네. 하여튼 뭐 오늘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고 얼마 전에 인구학자분께서 저희 부티풀에 나와주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평균이라는 거의 의미를 이제 거의 의미가 없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굉장히 세분화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게 시장을 좀 세분화해서 보는 그러니까 유튜브에 너무 그 담론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것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PIR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집값 자기 소득 대비 집값 그렇죠. 배율. 한 해에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냐. 통계마다 달라요. 저희들이 이제 직접 이제 대출에 간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네네네. 담보대출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이제 구매층의 PIR을 조사해 보면은 서울이 10%밖에 안 돼요. 4년 전에 14.8%까지 갔다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가구 소득이니까요. 집값이 떨어졌어요?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근데 이게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이 거의 30, 40대잖아요. 네. 이 세대는 거의 다 맞벌이라고요. 네. 그러면 과거의 외벌이 때하고 구매력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집값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PIR이 더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집값이라는 것은 시장의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구매력 간의 싸움이잖아요. 돈하고 물건 거래하는 데니까. 그래서 아유 저도 이거 많이 놀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부동산 담론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지금 시장을 보면은 이거 전부 다 버블이야.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됐고 그 사이에 이제 맞벌이가 보편적인 하나의 어떻게 보면 결혼 문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간의 어떤 가치 뭐 소비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별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을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게 항상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바라봐야 이게 시대에 어떻게 보면 뒤떨어지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안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 그리고 생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